네, 안녕하세요. 인하대병원 내분비내과의 조용인입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연속형 혈당 측정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인슐린은 계속해서 사용량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환자들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관련된 이제 공약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1형 당뇨병 환자에게까지만 건강보험을 해주고 있지만 장차 이제 2형 당뇨병 환자라든지 임시성 당뇨에게서도 당뇨병 환자에게서도 이런 걸 지원을 해주는 것을 검토하겠다. 물론 이게 진행이 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환자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연속형 혈당 측정기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구성은 크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센서, 송신기, 수신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질액에서 혈당을 측정해주는 센서가 필라멘트 팁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 혈당을 측정을 해서 이제 우리가 리시버로 보내주는 트랜스미터, 그다음에 이런 리시버는 이제 기기를 이제 요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복부라든지 어린 친구들은 이제 엉덩이 위쪽, 팔 피하 부분 이런 데 이제 센서를 삽입을 해서 연속해서 혈당을 측정해주는 이제 기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간질액에서 혈당을 정기적으로 매 1분에서 5분마다 측정을 하게 되고 간질액에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 혈당과는 이제 조금 렉 타임이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한 5분에서 15분 정도 차이가 있다. 뒤늦게 반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부에 배꼽 주변 5cm를 피해서 이렇게 이런 데 부착을 하게 되고요. 일부 기종에 대해서는 이제 팔 뒤편에 이렇게 부착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몸의 후면에 엉덩이 위쪽에도 부착을 권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속형 혈당 측정기를 이제 통하여서 결국은 매 시간 이제 측정되는 이런 혈당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정확도가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가 이런 사용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기술이 좋아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어큐러시를 실제 우리가 혈당과 차이를 이제 마드값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는 기기들의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대부분 이제 10% 미만으로 조절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모세혈관에서 체열해서 혈당을 측정하는 SMBG를 점차 이제 대체를 해가고 있음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장점 중에 하나는 현재 추세 화살표, 현재 혈당이 변하는 속도라든지 방향성을 우리가 이 기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일부 기종에서는 이 고혈당이라든지 저혈당에 대한 알람을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여기에 대처를 하실 수가 있겠고 또 마찬가지 일부 기종에서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랑 환자들이 서로 상의를 하거나 보호자들이 함께 상의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환경이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가능한 이제 CGM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덱스콤사에서 G6, 메트로닉사에서 가디안 커넥트 관련해서 이제 770G 펌프가 연결이 될 수가 있겠고, 프랑스 아보트사에서 리브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을 사용하고 있고, 이 위에 게 이제 리얼타임 CGM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래 거는 우리가 인터미턴트 스캔드, 우리가 간헐적으로 스캔을 해야지만 혈당을 알 수 있는 혈당 측정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센서는 각각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7일에서 14일 정도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트랜스미터는 일체형 센서랑 같이 있는 기종이 있고 3개월마다 1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 기종들이 있습니다. 혈당값은 실시간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기기들이 있고요. 스캔 시에만 보이는 이제 리브레 같은 기종이 있고 우리가 이제 보정을 이제 대부분 이제 최근에 많이 필요가 없어졌지만 보정을 했을 때 이런 정확도가 점점 올라가는 이런 가디안 커넥트 같은 기기가 있고 따로 우리가 보정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이런 기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도는 이제 대부분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리브레 1 같은 경우도 11.4에서 최근에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하여서 이런 정확도가 더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혈당 측정은 1분에서 5분, 최근 보고는 10초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알람 기능은 이 뒤에 앞에 두 가지가 알람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가디안 커넥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혈당을 예측을 해서 사전에 알람을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격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는 기종들이 있고 강수도 이제 기종에 따라 좀 차이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펌프 연동이 되는 제형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급여를 냈을 때는 환자가 본인 부담 한 30%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이제 때에 따라 자꾸 바뀔 수가 있긴 하지만 일 평균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3,700원, 후자는 한 1,800원 정도에서 일단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이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여기 한 3.3배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GM은 우리가 당뇨병 혈당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균 혈당을 떨어뜨리고 혈당 변동성을 떨어뜨리고 저혈당에 대한 위험도를 떨어뜨리고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메타 분석 결과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CGM을 사용했을 때 당화혈색소를 더 떨어뜨릴 수가 있고 우리가 타이밍 레인지라고 해서 이게 베리어빌리티를 다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CGM을 사용했을 때 이 목표하는 혈당 안에 들어가는 구간들을 더 길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미스딤 연구 같은 경우에서 이 CGM을 사용을 했을 때 이 하이포글라이시미아에 노출되는 구간들의 시간들이 더 짧아지는 것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연구 결과들의 바탕을 두고 대한당뇨병학회, 미국 당뇨병학회 이런 당뇨병 진료 지침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업데이트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이 연속 혈당 측정 펌프 이런 란이 아예 신설이 돼서 보시게 되면 모든 일형 당뇨병 성인 환자에서 연속 혈당 측정 장치의 상용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레커멘데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을 하는 이형 당뇨병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 이 앞서의 경우보다는 레코멘데이션 레벨이 좀 더 낮긴 하지만 마찬가지 실시간 연속 혈당 측정 장치를 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베이살 인슐린만 사용한다거나 경구 약제만 사용하는 이형 당뇨병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용까지는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레코멘데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일형 당뇨병 임산부에서는 실제로 이런 상과 성적을 개선했다는 데이터가 있어서 상용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형 당뇨병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는 아주 효과적이었다는 데이터가 아직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CGM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몇 가지 핵심 기준들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환자가 이 CGM 기기를 최소 14일 이상 부착을 해야지만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70% 이상 실제로 사용을 70% 이상을 부착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목표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평균 혈당치는 우리가 CGM을 부착하고 있는 동안에 혈당을 통하여서 당화혈색소 비슷하게 예측을 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GMI라는 지표가 있고요. 우리 혈당 변동 계수 같은 경우는 36% 이하로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베리어빌리티를 떨어뜨리는 게 주가 되겠고 이 36% 이상으로 유지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혈당 위험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CGM은 이제 우리가 타이밍 레인지를 보고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타이밍 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목표로 하는 혈당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 어떻게 권장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대부분 이제 일형 당뇨병, 이형 당뇨병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목표 혈당을 70에서 180을 우리 타이밍 레인지라고 했을 때 70% 이상이 여기에 도달하게끔 레코멘데이션이 되고 있고 이게 잘 되면 당화혈색소가 한 7% 아까 이제 조절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저혈당에 대한 이제 고위험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 환자, 고령 환자의 같은 경우는 이 저혈당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저혈당에 대한 비율을 낮추면서 이 타이밍 레인지를 한 50% 이상 정도 레코멘데이션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엄격한 혈당 조절이 중요한 이 일형 당뇨병 임산부 같은 경우 목표 범위 내를 63에서 140으로 했을 때 실제로 좋았다는 에비던스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으로 70% 이상을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슐린을 그럼 이걸 보고 조절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이제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시게 되면 이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이제 두꺼운 책, 얇은 책으로 이런 혈당 조절을 환자가 실제로 해볼 수 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GP 리포터를 보고 나서 이제 이런 거 결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주간 혈당이 50% 선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혈당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고 25%, 75%, 5%, 95% 이 구간이 길어질수록 이 베리어빌리티가 크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환자에게 적절한 레코멘데이션을 통하여서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떠한 사례들이 있을 때 어떻게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가 다회 인슐린을 쓰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설 인슐린을 대개는 이제 아침 식전 혈당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80에서 180을 목표 구간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야간의 혈당 폭이 50% 50mg/dL 이내이고 저혈당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상적으로 베이설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새벽으로 갈수록 점점 더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서 목표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베이설 인슐린이 낮기 때문에 기존 인슐린의 용량을 한 10% 증량을 하고 추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 식사 후에 천천히 흡수되는 단백질이나 지방의 섭취량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점점 떨어져서 새벽 무렵에 저혈당에 노출이 된다라고 보면은 이 베이설 인슐린이 좀 과한 거기 때문에 베이설 인슐린을 10에서 20% 감량을 하고 추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새벽 증후군이라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올라가고 하면서 혈당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서는 이제 베이설 인슐린을 올려주게 되면 오히려 소모기 신드롬이라든지 이 하이포글라이세미아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베이설 인슐린의 증량을 레커멘데이션 하지는 않고, 만약에 펌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구간의 용량을 좀 줄여주고 이 구간의 용량을 좀 선택적으로 올려주는 이 정도의 우리가 인터벤션을 해줄 수가 있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식사를 하고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간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야간에 뭔가 간식을 드셨다거나 이런 경우를 보실 수가 있겠고, 간식을 먹었는데 적절하게 볼러스를 주지 않았다 이런 패턴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경우는 베이살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날 아침 교정 인슐린을 추가해 주는 것을 레코멘데이션 하실 수가 있겠고, 본 경우와 같이 야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볼러스가 적절했다라고 하면 베이살 인슐린은 그대로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초속결성 인슐린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초속결성 인슐린은 식사에 포함된 탄수화물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탄수화물에 의해서 올라간 혈당을 잡아주는 것을 기준 용량이라고 하고, 이미 식사 전에 이미 올라가 있는 혈당을 교정해 주는 것을 교정 용량이라고 하고요. 이후에는 추세와 살표에 대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추가로 혈당 교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탄수화물 계수 계산법이 이제 환자들이 같이 잘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체중을 5.7을 곱해서 일일 인슐린 용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식사에서 계산한 탄수화물을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 기본 단위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kg인 환자가 한 1일을 30단위 정도 인슐린을 쓰고 있고, 식전 혈당이 240이고 목표 혈당 한 120 정도를 설정을 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5.7 곱하기 60 나누기 30을 해주게 되면 한 11.4가 초기 탄수화물 개수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식사에서 탄수화물을 밥 한 공기만 70g만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뭐 단백질이나 지방을 먹는다고 하면 이걸 이제 11.4로 나눠주게 되면 한 6단위 정도가 초기에 탄수화물 먹어서 올라간 혈당을 잡아주는 이 인슐린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교정 개수라고 하는 거는 이 초속결성 인슐린을 한 단위 더 썼을 때 얼마만큼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1800에서 일일 인슐린 총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되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30으로 나눠주게 되면 60. 그러면 우리가 초속결성 인슐린을 1단위 더 썼을 때 60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0 정도를 식후에 떨어뜨려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120을 60으로 나눠서 2단위를 더 주게 되면 8단위를 식사하기 전에 주게 되면 식후에 120까지를 계획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는 이유는 탄수화물이라는 게 이제 대개는 4시간 이내에 흡수가 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 단순당 탄수화물만을 계산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단백질이나 지방은 조금 더 늦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단백질이나 지방을 많은 식사를 한다라고 하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 프리밀에 한 15% 20% 더 주는 걸 고려해 볼 수가 있고, 지방은 1시간 3시간 지난 이후에 뭐 20-30%를 더 주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식후 혈당이 잘 잡히면 이상적인 조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피크가 아직 많이 괜찮긴 한데 피크가 너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초속결성 인슐린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또 특수한 경우로 인슐린을 식후에 맞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닌지, 아니면 조금 더 빨리 작용을 하는 인슐린을 쓰는 걸 고려해 볼 필요는 없는지, 그리고 식사를 빨리 하고 탄수화물 위주의 백미 같은 거를 드시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잘 조절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초속결성 인슐린을 증량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 같이 4시간이 지났을 때 이 초속결성 인슐린의 액팅 타임이 끝났을 때 저혈당이 유발되면 인슐린 감량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 이런 추세 화살표들을 보시게 되면 이게 자꾸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30분 뒤에 혈당이 100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고, 화살표가 아래로 가 있다라고 하면 100이 하강하는 걸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저혈당에 대해서 매니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걸 이제 교정 볼러스로 준다라고 했을 때 식후 2시간째 만약에 이걸 적용한다고 하면 아직 기존에 맞았던 초속결석 인슐린의 액팅 타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감량해서 주고, 한 4시간이 지난 후에는 감량 필요 없이 주고, 이렇게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처방전을 준다라고 하면 이런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최초 처방 시에는 요걸 작성할 필요는 없고, 두 번째부터는 AGP 리포트를 보고 여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10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트랜스미터가 따로 있는 기기 같은 경우는 여기를 체크를 하고 요거를 추가로 작성해 주시면 환자가 일형 당뇨병 환자가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